하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금 인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3일, 4월의 첫 번째 주말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요즘 2%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평타 치는 것 같아. 1루타 정도 느낌,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하루 웬만하면 4% 5%씩 막 움직여 버리니까 예전 같은 말이죠. 2000포인트대, 즉 2024년도 재작년, 그러니까 1년 반 전쯤에는 하루에 2%가 움직였으면 우와 이랬었거든요. 2% 올라다 폭등이네요. 그리고 2.5% 떨어져 폭락이네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가 날라서 막 야생처럼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 어떤 지수의 야생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 다치기 쉬워요. 이럴 때 다치기 쉬우니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은 감정적으로 좀 추스려라. 세상 일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알아봐야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 지나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선배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투자 후배들한테 지나보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실수만 덜 하면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만 안 하면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철학입니다. 자,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막 휘둘리고 흔들립니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즉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꽤나 긴 시간을 두고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전이 있고요. 응전에 의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일이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1 더하기 1은 2 하는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선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자, 어제는 아주 새파란 날이었죠. 새파란 날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평소보다는 약간 정상적인 느낌이 나는 장이었습니다. 먼저 그 지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그 한국 대표주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간이 갈수록 올라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시장 상승폭에 비해서는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의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타났고,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기의 상승이 꽤나 눈부시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의 강세도 오랜만에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산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짜리 거래소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중간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계속 꾸준히 아침 시초가 부근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이었어요.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른 종목은 660개, 그 다음 내린 종목은 220개 정도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이제 시가총액은 4,500억이 깨진 4,400조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은 많이 줄었어요. 어제 33조였는데 22조로 조금 줄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 좀 상당히 부진했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여전히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즉 그 물갈이, 그다음 빠르게 시장 분할, 리그를 바꾸고 이런 등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 가격은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거시경제 지표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채권 동향 살펴볼게요. 금리가 요즘 채권 시장의 이 금리 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죠.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들을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달러가 100엔이 깨졌습니다. 100이 깨졌습니다. 달러 지수가 100이 깨졌고, 그리고 원화는 어제보다는 소폭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그래서 지금 엔화 대비로는 다시 940원대로 진입을 하면서 945원, 유로화 대비로는 1742원을 가서 조금 강세였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이 원화 방어를 위해서 돈을 좀 꽤 썼다. 라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그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 오른 건 아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한데 폭이 항상 계속 일본보다 한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권 중에 상하이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양상이네요. 상하이, 심천 등등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오늘은 금속업종,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 일반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테마에서는 양자 컴퓨터, 조선, 바이오 에탄올, 셰일가스 등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이 이렇게 요즘 개인이 오르면 바닥에서 쫙 샀다가 오르면 쫙쫙 팝니다. 규모도 장난 아니에요. 2조. 순매도가 2조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로 받았죠.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기관도 받았습니다. 자, 그 외국인들이 아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거를 체크한다는 게 깜빡하고 체크를 안 했네요. 근데 아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자, 일단 저는 오늘 삼성전자 관련된 그 전망 등이 나왔는데 좀 놀랬어요. 계속 좋아 이런 얘기는 했는 그동안에 괜찮다 이런 분위기였죠. 이 정도 빠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먼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가 좀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의 김선호 애널리스트는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53조 9천억, 그러니까 약 54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분기에서도 보면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보다 2월이, 2월보다 3월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총 수출량을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걸 확인했죠. 그게 54조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2분기는 어떨까? 더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분기별 흐름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에서 매출이 76조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7, 그 다음에 휴대폰 쪽에서 31조, 그리고 가전 쪽에서 14조, 하만 3조 4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54조 중에 그 반도체 사업부에서 49조를 해서 거의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MX 사업부도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26년 그 토탈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칸 지금 불러드렸던 거고, 두 번째 칸 영업이익을 얼마를 계산하고 있어요? 321조. DS 사업부는 300조, 307조. 옛날에 우리나라 전체가 200조도 못 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회사가 지금 320조? 이야, 엄청납니다. 전년 대비 그 이전 버전 대비 차이가 130%예요. 작년 대비가 아니고. 제가 조금 데이터 값을 잘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140조 생각을 했는데 300조가 넘는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느냐 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오늘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인데, 1분기에 그 디램의 그 가격은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배 올랐죠. 93%, 98%. 근데 2분기에 또 오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50에서 60, 거의 60%.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낸드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망치가 진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걸 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서버에서 사용되어지는 메모리 가격의 총 비중, 즉 원래 옛날에는 GPU가 주였고 메모리는 그냥 부차적인 거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메모리 그거 그 돈 얼마나 한다고 그냥 막 갖다 써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비싸서 사줄게 얼마나 한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달라졌어요. 메모리 그 총량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기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의 그 칩셋 있잖아요. GPU하고 이렇게 얇은 판, 그게 10%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6년도에는 이게 3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년에 2배 가격이 뛸 것이고 27년에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오른다라는 게 얘기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느냐?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은 어떤 얘기냐면 비트 그로스 증가가 별로 크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인위적인 생산량 축소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곳이 아예 그냥 권위가 없고 대충 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럼 결국 제가 보기에는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의 비트 그로스 증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급량의 증가가 적어서 가격을 올렸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만들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올린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저 같으면 지금 내가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추세면 탑5 안에 든 게 거의 확정이고 잘못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물량을 일부러 줄여서 계속 내가 전 세계 영업이 거의 탑을 찍는 자리를 계속 일부러 유지한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맞는 거예요. D램이 원C, 삼성 기준으로 원C의 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예전보다 수율이 떨어졌어. 첫 번째 그거고. 첫 번째. 옛날에 95% 나오던 게 예를 들어 60, 70%밖에 안 나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가지고 HBM을 만들어. HBM을 만들면 웨이퍼 투입량이 원체 많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쓰던 총량 기준의 웨이퍼보다 투입량이 많아진다. 이것도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쉽게. 자, D램도 예전보다 좀 덜 못 만들어. 수율이 떨어져서. 근데 그 D램 갖고 HBM을 만드는데 그건 또 반토막 나. 그러니까 옛날에 95%로 쫙쫙 세상에 풀던 걸 만들면 100개 만들면 95개가 양푼 나서 쫙쫙 풀던 거를 일단 70개인데 세상에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고사양으로 팔아야 되니까 HBM에 넘겨요. 그러면 그 70개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토막이 나와 35개가 되는 거야. 35개. 그러니까 이거 물량을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옛날같이 뭐 95개가 만들어졌으면 이쪽에다 한 절반 넘게 보내고 거기서 줄어들더라도 뭐 커버리지가 되고 밖으로 막 95개 중에 한 2, 30개는 그냥 쭉쭉 내보내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다 넣으니까 밖으로 나올 물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이 살 수 있는 모바일 D램을 가능한 최대한 구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모바일 D램 칩을 매우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경쟁자의 메모리 칩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없어서 물건 못 만든다는 거예요. 휴대폰 쪽에서.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그 경쟁력 있고 파워가 있고 돈도 많은 애플이 일부 이익을 손해 보더라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매점 매석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왕창 해놓고 그러면 다른 애들 못 들어오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 시장을 방어한다는 거지. 점유율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싸게 해서 이익이 빠지겠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케어나 이런 거 엄청 비싸게 받잖아요. 막 30몇만 원씩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 쪽을 팔아가지고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된다는 거지. 마진 방어가 된 점유율만 방어를 하면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애플의 전략.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1분기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2분기에 확실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기존 전망은 그거예요. 지금 보시면 앞서 그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어마무시하게 이전보다 그 추정치를 올렸잖아요. 2배를 넘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40조 보던 걸 320조로 올렸으니까 사실은 140조도 그전에는 저 140조가 아니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뭐 애널리스트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이 정말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가를 하니까 이제 이빠이 적어내야 돼. 또 틀리면 안 되잖아. 지금 많이 틀린 거잖아. 140초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외고 써서 이빠이 막 완전히 더 쓰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했어요. 2분기 어디 즈음에 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한껏 올라갈 것이다. 한껏 올라갈 거다.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한껏 올라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게 되면 2분기, 3분기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폭발을 하면서 이제 뭔가 하이라이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기존 전망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그 앞단에서 뭔가 깨져야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깨지려면 앞단에서 깨지든가 28년도에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8년도에 공급이 확실하게 늘어서 깨지든가 아니면은 앞단에서 깨진다는 건 뭐냐면 AI 업체들의 설비 증설에 대한 욕구가 훅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어떤 거? 오픈 AI가 IPO를 하는데 원하는 가격을 못 받는다던가 아니면 몇몇 AI 관련 업체들이 하이퍼스케일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밑단에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난번 오라클처럼 뭔가 세상에 의욕을 품는 일들이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 중에서 뭔가 잘 뻐걱거리고 안 돌아가는 일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가장 선명하게 AI가 아직 죽은 건 아닌 상황이고 죽을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저거죠. H100, H200, 그다음 블랙웰, 그다음에 이것들의 시간당 사용 가격이 안 떨어져 지금. 이걸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AWS에서 엄청나게 많은 블랙웰들을 쫙 서버에 깔아놨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러면 사용자들 AI로 앱이라든가 뭐 에이전트라든가 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AWS에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 저희 AI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럼 시간당 얼마 드릴게요. 이러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좀 규모가 큰 걸 써야 되겠는데요. 이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하루에 1억 주시면 되겠어요. 하루 1억 알겠습니다. 하루에 1억. 근데 요즘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지금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갖고 2억으로 올랐어요. 월세가 2억이에요. 2억 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애들은 확보만 하면 단가 월세가 올라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가 올라갔으니 집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인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생태계 흐름에서 어떤 뭔가 이슈가 벌어져야지 이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들이 꺾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1분기와 2분기를 끝으로 증가율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증가율은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증가율을 컸기 때문에 그래요. 3, 4분기 뒤쪽으로 전년도에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부터는 증가율은 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고공행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는 거 이게 지금 한국한테는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것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오래도록 20분이나 이걸 드렸냐면 이 얘기를 한국 전체 코스피 시장의 이익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이 혼돈이 지나고 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이 엄청나게 느껴져서 별로 비싸게 하나도 안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제자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혼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4월 안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 이란이 계속 아킬레스를 물고 안 놔줄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분위기가 어쨌든 그러니까 충격은 이제 가신 거예요. 처음에 충격은 좀 가셨고 서로 간의 공격은 계속하는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의 숫자가 엄청 늘었다라는 거고 원유 단으로 400만 배럴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평균은 2천만 배럴, 2천만 배럴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뭐 여전히 훨씬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가가 지금 떨어졌느냐?
유가는 안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렌트를 한번 볼게요. 브렌트유 흐름으로 살펴보면 뭐 유가는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빠질 듯 하다가 안 빠져요. 네,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몰랐는데 이 전쟁 소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몰랐는데 마카롱 대통령 이렇게 외웠어. 나는 이분 이름 외우려고. 마카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오셨네요, 한국에.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야, 프랑스 대통령이 왔어 뭐 이랬는데 요즘 프랑스 대통령이 오셨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한국이 국격이 막 되게 많이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그 경제 및 투자 확대를 하겠다고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200억 불의 교역을 달성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0년간 현재보다 2배 많은 8만 명으로 서로 간에 고용을 창출하자, 이런 이야기 했고, 에너지 협력 한수원하고 그 프랑스의 오라노, 프라마톰 이런 원전 관련 회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자 하는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인적 교류도 많이 하자. 그래서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고 워킹 홀리데이나 항공 협정 등도 개정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서로 간의 언어 교육도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언어 학습자를 각각 10만 명까지 확대하자. 근데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언제 한국말 배우는 교사가 10만 명이 필요해? 선진국에서? 그쵸? 이거를 보면 이제 저희 세대는 확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네. 학습자네. 죄송해요. 학습자. 근데 어쨌든 이 학습자를 공부하고 나면 뭐 교사 되는 거니까. 학습자를 10만 명. 야, 확실히 한국의 위상이 정말로 커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상황들은 계속 좋지 않고요. 지금 중동발 운임 폭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동발 운임 폭등에 대한 상승분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국민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에 대한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쁘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능하면 승용차는 오부제 참여하자. 그다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친환경 운동하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자. 저는 오늘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갔다 왔네. 그리고 올 때는 걸어서 왔네요. 네. 그 다음에 적정 실내 온도 준수하고 조명도 끄고 샤워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전기차와 휴대폰 충전은 낮에 하자. 예, 낮에 하자. 네. 그래서 전기를 좀 아껴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는 여유 있어, 나는 다 돈 낼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남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서로 간에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나라 보기에 훨씬 더 대단한 나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 코빗을 인수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컴투스 홀딩스가 코인원의 일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한투가 아무 얘기 없었고, 근데 미래에셋이 먼저 회사 하나를 인수했잖아요. 이 코인 회사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투가 25년도 떼돈을 벌었거든요. 26년도도 떼돈을 벌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 떼돈 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이런 디지털 자산 쪽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미국 계약에 대한 거래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이 거래에 대한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이번 공시가 독점 계약으로 나올 뻔했는데 거래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거래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도 보도자료 등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문에 원래 있었던 exclusive라는 이 독점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가
삼천당 제약이 제출한 계약서와 공시 내용을 확인했는데 삼천당 제약 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시를 할 경우 과장될 우려가 있어 독점이 아닌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 형태로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거래소에서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미국 파트너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거래소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삼천당 제약이 정보들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뭐냐면 비공개 요청을 일단 했고요. 삼천당 제약이 거래소 쪽에. 그래서 파트너사명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부적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 회사인데 미국의 주식이 상장된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홈페이지가 있는지 등은 확인을 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공시나 재무정보 확인 경로를 통해 조회해봐도 관련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거래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자, 거래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거래소가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잘해야지 좀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뭐 처벌 권한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래소의 권한을 좀 올려주시고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래소의 권한을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뭐 금양 주총을 했는데요.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대요. 울고 불고 난리 났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나 이것 때문에 전 재산 날렸고 이혼 당했다.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서울경제 TV에서 나온 건데 주총 시작하고 나서는 뭐 한 40몇 분 만에 끝났고 조용해졌고 외국에서부터 돈 땡겨가지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뭐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유상증자 받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3대장 삼성, LG, 그다음에 SK가 붙어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업이 여긴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할게요. 저는 그래서 거래소가 앞서 뭐 금양이 했던 얘기 뭐 몽골광산 이런 거 옛날 했잖아요. 빠테리 씨가 저한테 10억 방 하자고 걸었던 거 있잖아요. 그 몽골광산 내가 그거 사기라 그랬잖아. 처음부터 내가 사기라 그랬어. 저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소가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럼 이렇게 24만 개미래요. 난 놀랬는데 24만이 이제 재산적으로 죽게 생긴 거잖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이거는 금감원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이 박순혁 아저씨 데리고 와서 그런 거 막 같이 얘기 나누는 거 그런 것도 했어요.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금감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금감원장님 되게 훌륭하신 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억원님 매우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금감원이 좀 뿌려놓은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하게 검사를 하되 이 공장 지을 때 부산시도 막 되게 굉장히 협조적으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잘 몰라요.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어떤 의혹이냐면 이렇게 규모가 큰 일종의 넌센스? 넌센스가 이게 나온 거잖아요. 수십조짜리 넌센스가 이게 나온 건데 이 넌센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게 이제 훌륭하게 이런 거에 어떤 모범을 하나 딱 세워주면,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세워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일상이에요.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썩은 물고기들이 나 살아있어 하고 돌아다니는 꼴인데 그러면서 사람들 이게 사기 아닙니까? 일종의 사기죠. 아니 사기꾼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하자. 이게 단순한 일개 기업의 힘으로 수십조 원까지 가는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 굳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사람들 다치는 거 너무 싫고요. 주식 투자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미래의 선택의 자유도 얻고 약간의 자유 공간을 얻고 하려고 하는 건데 괜히 들어왔다 작살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문화가 너무 싫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 무리스럽게 제 주제에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없습니다. 성금요일이라서 미국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방송 안 하고요. 자전거 타러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일 방송 안 올라온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나와야 돼 하면은 모르겠다 저녁에 아니야 나 자전거 타러 갈 거야 운동해야 돼.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